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농업 분야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상하기로는 관객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었는데 의외로 너무 많아가지고 또 바쁜 시간 내셔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기후변화 시대의 농업과학 R&D라는 것입니다. 사실 농업이라는 산업은 기후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더라도 사실 한 달 내도록 비가 내리면은 제대로 된 농사를 짓기가 어렵고요. 한 달 내도록 가물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업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이고요.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농업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환경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농업이 또 직접적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후변화 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석탄발전소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농업이라는 산업은 사실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은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식량을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농업 과학은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가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짧은 시간 동안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는 농업이 직면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주로 기후변화라든가 아니면은 생산성 감소에 따른 식량 위기 그리고 농업이라는 게 기후변화의 피해자이자 또 하나의 가해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하는 어떤 농업이 직면한 과제를 먼저 좀 다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 농업 R&D에 대해서 한번 다룰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스마트 농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노벨 파밍 기술이라 해서 되게 수직 농장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순환 농업과 그 관련되는 바이오 기술들, 그다음 디지털 육종 기술 이런 순서로 해서 농업 과학은 최소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제 얘기를 대신할까 합니다. 먼저 농업이 직면한 위기입니다. 먼저 농업이 직면한 위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농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농업이 어떤 산업인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나 조선, 반도체 같은 이런 중화공업이죠. 중화공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업 전체는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한 1.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죠. 근데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규모로 이렇게 농식품 산업을 확장해 보면은 이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를 다 합친 산업보다 더 큰 산업이 농식품 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규모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농기계 산업이죠. 우리나라 농기계 내수 산업 전체가 한 2조 원이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약간 조금만 더 확장하면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가면은 일본에서 가장 큰 농기계 회사가 얀마사라고 있는데요. 얀마사의 매출액 전체가 한 27조 원이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중장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물론 다른 회사들도 많죠. 이걸 다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농기계 회사가 존 디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또 얀마사 일본 전체 농기계 시장 매출액의 또 한 10배 정도 규모가 됩니다. 거의 300조가 훨씬 넘어가는 규모고요. 그런데 또 이 존 디어라는 회사도 그러면 또 곡물을 다루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카길이라는 회사에 비하면은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은 카길이라는 규모 그 회사에 비하면 그 거대한 존 디어라는 회사도 사실은 조그마한 회사에 불과한 거죠. 한 20-30%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이런 정도로 농업이라는 산업이랑 카길은 어느 정도의 큰 회사냐 하면은 여러 가지 식품 기업을 다 운영하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 곡물을 핸들링하는 그 규모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곡물이라는 게 굉장히 큰 부피지 않습니까? 곡물이라는 게 움직이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벌크선이라고 하죠. 되게 5만 원에서 8만 톤 정도의 커다란 배를 가지고 이렇게 실어 날라야 됩니다. 근데 그런 배들을 움직이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곡물 엘리베이터, 곡물 타워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곡물을 옮기는 시스템이죠. 이런 걸 곡물 타워라고 부르는 이런 시스템들이 항구마다 다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륙에서 이 항구로 실어 나르는 그런 것도 다 있어야 되죠.
이런 인프라가 이제 카길이라는 하나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제가 꽤 오래전 통계를 봤는데 650개 정도가 이제 전 세계 항구부터 해서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인프라가 이제 움직이는 게 농업이라는 산업의 특징입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농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직접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20%라는 얘기는 그런 식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급망으로부터 우리가 곡물이라든가 농산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럼 우리나라 농업은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농업이라는 산업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규모라는 걸 놓고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얘기를 이 농업이라는 게 사실 지금까지는 인구 증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나는 숫자는 모든 생물은 사실 먹이가 늘어나는 만큼 무조건 그 숫자가 똑같이 비례를 해서 증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얼마만큼 먹이가 풍족하냐에 따라서 미생물이든 다른 동물이든 이렇게 개체 수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인류가 보통 한 몇천 년 동안에 대개는 몇억 명을 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옥수수나 감자라는 어떤 새로운 품종이 도입됐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고추 같은 품종들이 전부 다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다 이렇게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전파가 된 작물들이잖아요. 그런 작물이 도입되면서 인구가 조금 늘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질소 비료라는 게 만들어졌었죠. 그죠? 1900년대 초에 그 암모니아 합성이 가능해지면서 비로소 또 농산물 생산량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농기계라든가 아니면 DDT 같은 이 잡초를 방지하거나 병해충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만들어지면서 또 늘어났고, 결정적으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가 종자혁명이라고 부르죠. 그죠? 녹색혁명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우리가 이 식량을 제한하던 모든 족쇄들이 다 풀렸죠. 그러면서 그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인류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20세기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한 16억 명 정도 되는 인구가 한 100년 후에는 보면 6배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났었죠. 지금은 한 80억 명 정도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환경위기라든가 아니면은 기후변화 같은 이런 모든 위기들이 화석 에너지 사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은 그 배경에는 인구 증가가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가장 결정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가 이제 농업 분야의 큰 인구 증가를 고삐를 풀어제친 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질소 비료. 191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질소 비료가 합성 가능해지면서 암모니아가 합성 가능해지면서 그걸 이제 큰 하나의 이벤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프리츠 하버라는 과학자가 1908년도에 처음으로 이걸 하버법이라는 걸 개발했던 이 과학자는 18년에 그 노벨 화학상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결정적으로는 녹색혁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녹색혁명은 미국 농무성에서 멕시코의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학자를 한 명 파견합니다. 노만 볼라그라는 농학자인데, 이분이 1940년부터 멕시코에 가서 한 일 중에 하나가, 그림에 보시듯이 보통 예전의 품종들은 대개 다 굉장히 키가 컸었거든요. 모든 작물들이. 그런데 이 과학자가 한 일은 굉장히 키가 작은 밀품종을 만들었습니다. 키가 작은 밀품종을 만들므로 해가지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늘렸죠. 키가 크면 뭐가 문제냐면 바람에 잘 쓰러지기도 하고, 또 질소 비료를 뿌리면은 더 빨리 자라니까 더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커지면은 쓰러지는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생산량을 늘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저런 종자혁명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식량 문제가 본격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저때 이후로는 인구 증가율보다 식량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더 증가하면서 인구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농업을 하면서 환경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농업이 이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워낙 작으니까 전체 배출량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 가지고 약 3% 정도만 농업 분야에서 배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글로벌 관점으로 확장을 하면은 대개 한 24% 정도가 농업 분야에서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 농경지 사용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토지 이용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농지를 확장하려 그러면 이미 농사 짓기 좋은 곳은 이미 다 사람들이 살고 있고 농사를 다 짓고 있는 거죠. 새로 농경지를 확장할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뿐이었고, 그게 대개는 뭐 동남아 밀림이라든가 아마존 밀림이었죠.
굉장히 숲이 울창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 나무를 베내게 되면은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농업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가 농업 분야에서 배출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업 활동 때문에 배출되는 건 아니고 숲이 사라지고 농경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배출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전 세계 토지 중에 37% 정도가 농업이 이용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도시라든가 아니면 그 이 사막이라든가 극지 같은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땅들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부분의 땅은 농사를 짓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근데 그 토지 이용 쪽이 한 37%가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농경지를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그 자연 생물들이 서식지가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생물 다양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 충격에 이제 약할 뿐만 아니고 뭐 꿀벌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만약에 꿀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과일의 거의 70% 정도가 꿀벌이 이제 수분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꿀벌이 만약에 사라지면은 과일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과일을 먹고 사는 수많은 야생동물이 또다시 이제 생태 위협을 받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농경지라는 것이고요. 또 농업은 전 세계 물 사용량의 한 70% 정도가 마찬가지로 농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농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지만은 약간 세계로 관점을 확장하면은 농업 분야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만들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를 보시더라도 이거는 맥킨지라는 그 컨설팅 기관에서 만들어진 보고서인데 산업에서 한 31% 정도고 농업과 토지 이용 변화라는 것에서 거의 27% 정도가 이렇게 배출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축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또 이건 축산하시는 분들은 이런 통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는 이 축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사용하고 이제 농업이라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이유 때문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현재는 한 1.1도 정도가 산업 이전 시대에 비해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뭐 1도, 2도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는 한 18도씨 정도 평균 기온이 되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13도씨 정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40도씨, 50도씨 되는 곳에서 사람 잘 살고 있고 영하 수십 도 내려가는 곳에서 사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기온 자체가 이제 사람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보다는 이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앞에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우리가 극한 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내리거나 너무 안 오거나 아니면 너무 큰 우박이 내리거나 이런 기상재해들이 옛날에는 대개는 30년, 100년마다 한 번씩 오던 것들이 점점 더 빨라지는 거죠. 10년, 5년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더 많은 기상재해가 자주 오게 되고 이거는 결론적으로 산업 인프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주게 되고요. 또 농업 생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농업 단위 면적당 생산성 자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한 2010년부터 이제 농업 곡물 생산량 통계를 보면은 2010년도부터 거의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횡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거의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끔 풍년이 들면 좋아졌다가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구 어느 곳에서는 반드시 너무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를 망치는 것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은 2008년도에 식량 위기가 크게 한 번 있었잖아요. 그게 아랍의 봄이라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냈던 그 2008년도 식량 위기는 2005년, 6년부터 유럽의 가뭄으로부터 시작됐고 결정적으로 2010년도에 러시아에서 아주 큰 가뭄이 들면서 이제 아주 큰 식량 위기로 번졌었고요. 우리가 요즘 또 굉장히 물가가 비싸고 하고 있죠.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러면 2019년, 20년에 호주에서 굉장히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농업 생산량이 거의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21년, 22년에서 미국에서 중서부에서 굉장히 가뭄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원래 유럽은 전반적으로 유럽에도 굉장히 가뭄이 심하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방문했던 저 스페인의 벼농사지들을 가봤는데요. 그쪽에는 이 사람들은 평소에 비해 가지고 30% 정도만 벼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게 맞는 얘기인가? 거의 농사를 거의 못 지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너무 가물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로도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올 연초에 보면 울진 지역의 산불이 가장 오랫동안 최장기간 산불이 일어났다는 거고 굉장히 산불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유럽 비슷한 통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차이가 편차가 커지면 전반적으로 산불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산불이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가물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농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되죠. 또 이것도 원래 이제 극적으로 둘 다 8월의 상황인데요. 파키스탄은 또 5월에 벌써 그때 50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갔었죠. 5월에 50도. 이게 북반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온도가 이제 파키스탄에 인도하고 그런 있었는데 8월에는 갑자기 국토의 3분의 1이 홍수로 우레 잠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슷한 시기에 그 중국에서는 양쯔강이 마를 정도로 가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지역 다 농산물이 굉장히 큰 흉년이 든다는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저런 나라에서 만약에 흉년이 들면은 내년 돼 가지고 아마 지금쯤부터 저 나라 정부는 아마도 식량을 수입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럼 이게 곡물 시장에 다시 영향을 주는 거죠. 이렇듯이 기후가 바뀐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은 여러 과학자들이 그럼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건가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데요. 대체로 보면은 뭐 작물에 따라 틀립니다만 한 3%에서 6% 정도까지 이렇게 1도 올라갈 때마다 생산량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3% 6% 그러니까 우리 분들이 별로 감이 없으시잖아요. 뭐 이 정도야 뭐 괜찮지 않겠어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개는 전 지구적으로 1년에 생산되는 곡물이 한 28억 톤쯤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1년에 소비하는 곡물이 얼마냐 하면은 2,3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비교해 우리나라가 소비하는 곡물은 한 1%가 안 되죠. 그죠? 한 0.89% 정도가 되죠. 3%가, 평균적으로 3%가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나라가 1년에 소비하는 5천만 명이 먹는 곡물이 한 뭐 너댓 개 나라가 쓰는 농사가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죠. 만약 이 정도 물량이 만약에 세계 시장에서 빠지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그죠?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농산물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농산물은 이게 금방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농사는 대개 1년에 한 번을 짓습니다. 올 한 해 농사를 망치면은 그동안 비축했던 걸 가지고 내년에 좀 먹으면서 먹는 걸 줄일 수밖에 없죠. 그죠? 고기도 줄이고 먹는 걸 줄이면서 굉장히 힘들게 버텨야 되죠. 갑자기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냐 하면은 10%가 정도가 줄어들면은 가격이 뭐 10% 정도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고 대개는 줄어드는 것보다 한 10% 줄으면 5, 60% 가격이 진폭이 이렇게 대개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약간만 충격이 있으면은 이 국제 곡물 시장은 굉장히 크게 출렁거리죠.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개 또 식량 위기는 앞에 암모니아를 말씀드렸는데 암모니아 합성 말씀드렸는데 그 암모니아를 합성하는데 전 세계에서 총 에너지의 1%에서 2% 거의 1.2% 1%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소 비료 하나를 합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석유 가격 대개 경제 위기가 오면은 석유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비료 가격도 같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농산물 생산 가격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또 환율 문제가 또 있죠. 경제 위기가 되면은. 그러니까 식량 수입국에서는 몇 가지가 동시에 이게 가중돼 가지고 국내 물가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농업의 그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농업과학계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뭐냐 하면은 농업과학기술이 발전한 덕분에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죠. 인류 문명이 가장 어떻게 보면 화려한 시대를 지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요. 근데 이제 생태적으로 점점 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생물 다양성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30년 후쯤을 예상하고 2050년도에는 인구가 한 96억, 100억 명 가까이 증가할 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인구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그만큼의 식량을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 여기서 실패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아프리카나 아니면 중동에 문제가 생기면 유럽으로 난민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고요.
동남아시아 가장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곳이 아프리카와 이제 동남아시아죠. 만약에 아시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인구들은 어디로 가냐? 왜냐하면 앉아서 이렇게 굶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호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국가별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으면 멕시코에서 이제 대개 남반구 쪽에서 대개 다 생산량이 크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멕시코에서 올라오는 난민을 어떻게 할 거냐? 유럽은 그럼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이동하는 난민을 어떻게 할 거냐? 호주는 이 아시아에서 만약에 식량 난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플래닝을 다들 국가별로 다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농산물 생산량을 늘려야 되고, 사실 농산물 생산량을 늘리는 게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말씀드렸듯이 농산물 생산량을 늘린다는 것은 토지를 그만큼 더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 그만큼 더 많은 질소비료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볼 수 있는데, 연못에서 물을 퍼내서 물고기를 잡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연못에서 물을 퍼내면 물고기는 잡을 수 있겠지만은 내년 데가 잡을 물고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산량을 우리가 현재의 기술로 만들어서 늘릴 수는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갈 거냐가 이제 농업계에서 농업과학계가 이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가지고 우리가 이걸 WRI라는 것 연구소에서 나왔는데요. 이런 몇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역시 농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산량을 늘리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는 거죠. 물 사용량 같은 건 마찬가지로요. 환경부하를 적게 만드는 게 이제 농업 분야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고요. 그 중에 하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과학 기술로만 가지고는 다 할 수 없고, 역시 우리가 먹는 것 역시 좀 바꿔야 된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지금처럼 축산물 소비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지구를 한 개를 더 있어야만이 이제 가능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축산물이라는 것들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료를, 옛날에는 이제 풀을 먹고 자랐겠죠, 이게 초지를 다니면서. 근데 요즘은 이 축산이 굉장히 규모가 커지면서 이 자연 생태계에서 만들어지는 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축산을 위한 농작물을 또 재배해야 됩니다. 이게 거의 전체 농작물이 거의 한 농경지 한 그 4분의 1 정도가 또 이렇게 사료 작물 생산을 위해서 또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축산물 소비를 어느 정도까지 억제를 한다고. 선진국은 굉장히 많이 먹고 있으니까 좀 줄여야 되고 개도국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축산물 소비량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것. 이걸 이제 여기 보면 쉬프트 다이어트에서 식단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하는 것들. 이건 사회운동과 여러 가지 운동이 결합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 것들이 음식 폐기물을 어떻게 줄일 거냐. 근데 폐기물은 대개 다 선진국 같으면은 대개 다 이제 먹고 남는 음식이 문제가 되죠. 유효기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안 먹고 버려지는 것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요. 개도국 같으면은 먹고 남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농장에서 생산해가지고 우리한테 배송되는 데까지 걸리는데 손실됩니다. 이 양이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양의 30% 정도가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가 됐건 아니면 농업 생산에서부터 포스트 하베스트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에서 소실되니까 이걸 어떻게 줄일 거냐는 게 하나의 굉장히 큰 관점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농업 정책들은 보면은 농업 과학 기술은 그렇듯 식품 폐기되는 식품의 양을 어떻게 줄여갈 거냐, 유효기한을 어떻게 늘릴 거고, 소비자들이 그 소비기한이나 유효기한 같은 거 있잖아요. 소비자 인식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생산성을 증대하는 기술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디지털 농업이나 스마트 농업 같은 이런 기술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녹색 기술이라고 해당하는 거.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 예를 들면 소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어떻게 줄일 거냐 하는 이런, 아니면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어떻게 줄일 거냐 하는 거. 그리고 또 질소 비료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질소 비료를 어떻게 줄이고도 농업 생산성을 유지할 건가 하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됩니다. 그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 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어가는 거는 이런 모든 새로운 기술들이 농업에 이렇게 정착이 되게 만들고, 더 적은 농경지에서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게 하고, 그리고 남는 농경지는 다시 숲으로 되돌리고 숲이나 늪지로 되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거든요. 결국은 식물이 흡수를 해야만이 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그런 농업 부하량을 줄이고 많은 숲을 늘려가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크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과학기술이 여기에 사용되는 몇 가지 핵심적인 과학기술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축산 분야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이게 축산학과 교수님이 계시니까 굉장히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이건 제가 얘기는 아니고 이제 이 글로벌적으로 이런 트렌드들이 있기 때문에 축산은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요즘은 소득이 늘어나니까 축산물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쌀 소비는 줄어들어서 지금 쌀 문제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약간 좀 심각하죠. 농민들은 가격이 식량 자금률은 낮다고 하는데 쌀은 너무 많이 생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뭐 많이 생산된다기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쌀 소비량이 너무 줄어들었고요. 상대적으로 축산물 소비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들의 주식은 뭐냐면 옛날에는 다들 쌀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아마 삼겹살이라는 게 아마도 더 가깝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럴 정도로 축산물 소비가 늘어났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개도국들이 대부분 경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소득이 늘어나면은 소득이 없을 때는 대부분 다 이제 옛날 우리를 생각하면 되죠. 쌀밥만 되게 먹다가 그다음 소득이 늘어나면 고기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축산물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늘어나고 나면은 사실 어떤 대책도 이제 소용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축산물 소비량을 어느 정도로 단백질 식품 정도를 축산물로 가지고 모든 단백질을 공급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있죠. 그러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식물성 단백질로 가지고 이제 고기 비슷한 걸 만들죠. 이걸 가지고 이제 식물성 대체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비중이 지금은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배양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식물 단백질에서 추출한 것들은 맛이 좀 다르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구워 먹는 고기까지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식감의 차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배양육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미래에는 배양육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미래에는 축산물에서 나오는 고기와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질에서 나오는 대체육이라고 불리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키우는 게 아니고 배양기에서 배양하는 배양육이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식단을 구성할 거라고 하고 있고요. 나중에 되면 사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하게 있지만 나중에 한 1, 20년 후에 슈퍼마켓에 딱 가면은 아마 많은 소비자들이 그걸 구분하지 않고 이제 취향대로 고르는 그런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배양육 하나만 소개를 하면은, 배양육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소의 체세포를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이게 줄기세포처럼 계속 분화하는 체세포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미생물 배양하듯이 배지에서 이렇게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물 세포가 이렇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스켈레톤이라는 걸 먹을 수 있는 걸로 뼈대를 만들고 거기서 배양을 해서 만들어내죠. 그런 배양해서 만들어진 거를 이렇게 성형을 합니다. 성형을 해서 고기처럼 만들어내는 방식들이 현재 이제 배양육 기술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는 옛날에는 이제 100g에 이제 몇만 달러씩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00g에 약 10달러 정도 선 수준에서까지 가격을 낮추자고 이렇게 기술 개발 목표를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접근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역시 안전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이런 쪽으로 R&D가 굉장히 많이 투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축산 쪽에서 이제 젖소나 소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메탄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탄을 어떻게 줄일 거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하나의 큰 관건입니다. 소는 대개는 이제 풀을 먹지 않습니까? 풀이라는 거는 되게 셀룰로스는 우리가 인간이 소화를 시키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개는 이제 소가 풀을 직접 소화하지 못하고 위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이제 이걸 소화를 시키는데 그때 이제 미생물이 이 메탄을 발생시키는 효소를 내게 됩니다. 근데 이 효소를 가지고 이제 블로킹을 하는 거죠. 효소 작용을 못 하도록. 그래서 메탄이 배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효소를 만들고 있는데 약간 3NOP라고 해서 저런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걸 쓰면 한 30% 정도가 이렇게 메탄 발생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옆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조류입니다. 아스프라코프시스라고 하는 해조류인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미역이라든가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한 해조류입니다. 이런 해조류를 이렇게 소들이 이렇게 뜯어먹는 걸 보고 농민들이
이게 소가 뜯어먹는 걸 보니까 소가 건강하고 잘 자라더라. 그래서 이제 호주에 있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메탄 발생도 안 하고 소도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다, 이걸 발견해가지고 이걸 제형화시켜가지고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후보 물질들을 가지고 소에다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뉴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아티클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사실 호주 같은 나라는 이 해조류를 양식하는 기술들이 별로 없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서해안이나 남해안 가보면은 엄청난 그 바다 농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가능성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직 농장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농장, 그 스마트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하우스가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뭐 중국을 제외하고는 하우스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겨울이라는 아마 그 기후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분들이 채소 소비량이 유난히 많은 게 또 크게 작용을 했죠. 근데도 그 수직 농장은 그럼 기존의 스마트팜과 뭐가 다르냐 하면은, 기존의 농업이라는 건 사실 햇볕을 이용해서 그 햇볕이라는 물리적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탄수화물이라는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산업이었지 않습니까? 농업이라는 기본적으로. 근데 저 수직 농장이라는 거는 광원이 이제 햇볕이 아니고 그 LED라든가 아니면 이런 등을 이용하는 겁니다. 형광등이나 여러 가지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태양이 아닌 거죠. 이제 이런 농장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수직 농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왜 등장을 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등장한 배경을 보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외국 같으면은 이게 채소를 배송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이게 도시에서 굉장히 떨어진 곳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도시로 배송하는데 거리가 길어지고 또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 물이라든가 이제 기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채소 작물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어떻게 채소를 공급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큰 문제였고요. 마찬가지로 병해충 문제 때문에도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저렇게 실내에서 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은 도시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시에다 이제 저런 농장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특히 미국 같으면은 옛날 큰 공장지대에 버려진 건물들에서 저런 게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또 저게 결정적으로, 저도 이제 저런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사실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의 문제거든요.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저런 농장들이 좋은 거는 도시 근교에다 만들 수 있으니까 인력 조달이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까지 거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 토지 생산성이 20배에서 한 50배 정도까지 높아지게 되거든요. 물 사용량은 90%까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불리한 점은 에너지가 문제죠. 에너지를 어디서 조달할 거냐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요즘은 이제 영국 같은 곳에서 보면은 에너지를 완전히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쪽으로 이 공장 내에 있는 LED 등을 밝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한 단계 거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바꾸면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많은 기술들이 보면은 이게 가장 핵심적인 기술, 결국 LED 등이거든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결국 LED는 식물의 생장 파장이 어떤 최적의 효율성이 높은 LED를 만들 거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층층이 이렇게 쌓게 되잖아요. 층층이 쌓게 되니까 식물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이 증산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조 시설들이. 왜냐면 이게 가능하면 이렇게 다닥다닥 붙이게 되는데, 어쨌든 식물은 이렇게 뿌리에서 물을 이렇게 잎을 통해서 날려보내야 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양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날려보내려 그러면은 적절하게 보면 이 습도가 조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공기 흐름을 적절히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한 레벨로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거죠. 이렇게 이 공조 시설을 만들어가는 것들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술들이고, 이런 걸 잘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IoT 센서라든가 여러 가지들 들어가게 되고, 또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수직 농장들의 구조를 만들어 갈 건가 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아마 사진을 보시면은 타워처럼 만들어서 식물이 이렇게 이게 원형처럼 자라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층층이 자라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 그러니까 이 건물 내에 공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영국에서 이제 한 최근의 아티클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영국이 대부분 굉장히 많은 채소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이런 식의 이런 접근을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면은 뭐라 그러죠? 이 채소 작업률을 굉장히 크게 높이겠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도입되면 굉장히 파괴적으로 이제 농업 분야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나라별로 이제 다 약간씩 다른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이거는 여기에 나오는 그림은 이천에 있는 그 버티컬 팜에 해당하거든요. 엔싱이라는 회사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실제 이 상업용이 가능한 정도의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 사실 농업에 옛날에 보면은 농업이라는 것들은 1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 그러면 농업이라는 것들의 특징은 토지라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는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한된 토지 자원을 가지고 되게 또 농업이라는 특징은 뭐냐 하면은 노동력이 일정 시간에 집중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봄에 이렇게 모를 낼 때는 모든 동네가 비슷한 시기에 다 모를 내야 되고요. 사과를 딸 때는 모든 동네에서 비슷한 시기에 사과를 따게 되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동네가 다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농업 노동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여기에 진입할 수 없었던 거는 고용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을 해도 일정 부분만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은 가족 노동이 중심이 되는 게 이제 농업의 특징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연중 생산이 가능해지고 축사는 이미 이제 그런 형태가 됐죠. 그죠? 축사는 이미 이제 연중 돌보게 되고 그다음에 그 온실 농업보다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이제 1차 산업보다 2차 산업이라는 특징을 더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방식들은 기후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생산성이 일정히 유지된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하나가 볼 수 있는 건 이런 식의 이 실내농, 버티컬 팜 같은 곳에서는 지금 위에 있는 그림들은 바이오업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담배에다가 그 백신용 단백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밑에 있는 그림들은 이 수경 재배를 통해 가지고 기능성 물질들의 함량을 조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양력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양력의 분사 방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 아니면은 LED 파장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 식물이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걸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농업 트렌드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후변화 시대가 되면서 순환농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농업이라는 건 예전부터 사실은 예전의 농업은 사실 전부 다 순환농업이었죠. 축산을 하고 축산에서 나오는 분뇨를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고 그 퇴비를 다시 농경지에 환원시키고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는 방식이었고 이게 질소비료가 만들어지고부터는 사실 이 흐름이 많이 끊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부에서 투입되는 양이 많아지는데 질소비료가 농경지에 들어가면 사실 식물이 다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그 중에 일부는 N2O 아산화질소가 돼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빗물에 씻겨가지고 강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날아간 것은 이제 그 기후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요. 물로 씻겨 내려간 거는 이렇게 부영양화라는 걸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 양을 어떻게 줄일 거냐, 다시 순환 시스템을 만들 거냐 하는 게 큰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합 농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복합 농업이라고 해서 축산과 농업을 이렇게 자원을 순환시키는 농업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혼농임업이라고 에그로포리스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되게 숲과 나무를 심고 그 사이에 농사를 짓는 이렇게 알리 파밍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포레스트 파밍이라는 것은 이제 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은 산양삼 같은 걸 재배하거나 아니면 다른 약초를 재배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또 호주 같으면은 나무를 심고 그 중간중간에다 소를 방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가 배출하는 메탄만큼을 나무를 키워서 흡수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저탄소 이렇게 소고기, 넷째로 소고기를 만들고 있는 이런 방식도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식의 어떻게 순환 농업을 만들어 갈 건가도 농업 분야에 굉장히 큰 이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투입을 적게 한다고 해서 말씀드렸듯이 생산량을 무조건 늘려야 되잖아요. 투입을 적게 하도록 생산량을 늘리는 게 결국은 핵심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걸 무조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작물이 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작물은 항상 질소 기근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항상 질소가 부족합니다, 작물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고 있냐면 요즘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 사고 있는 것들이 주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보통 토양에서 미생물을 채취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전체 미생물 중에 한 2% 많아도 2% 정도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동정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 그 토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엄청난 생태계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그 우리의 그 과학 기술로는 어떤 미생물이 살고 있었나 잘 알지를 못했죠. 그런데 요즘 이제 NGS 기술이라고 해서 그 DNA를 이렇게 분석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가격도 굉장히 싸지고 하면서 토양에 어떤 미생물 들어있는지 식물에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보이는 것처럼 이게 식물병이 발생하는 조건에서는 어떤 식의 미생물 분포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인위적으로 그런 미생물 분포를 바꿀 수 있으면은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예를 들면 또 토양에 질소가 어느 정도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질소를 인상 같은 것도 토양에 어느 정도 잡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질소비를 주지 않더라도 그 미생물 활성을 좀 세게 만들면은 이 양분이 좀 이렇게 식물이 더 이용 가능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소비를 쓰지 않고도 이렇게 양분을 공급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하는 것들이 이제 농업 분야에 굉장히 큰 이슈들이고 그런 기술들이 많이 연구 개발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쪽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이런 분야에 대한 기술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다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이제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거는 아마 여기 대덕에 오면서 농업용 로봇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농업의 특징이라는 것은 노동력의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농촌에는 사실 노동력이 없거든요. 요즘은 농장주의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 농촌 같은 경우는 68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8세라고 얘기하고 있고 40세 이하의 농부, 그러니까 20대, 30대의 농부는 전체 1% 정도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년 후에 우리나라 농촌에 무슨 일이 생길까?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베이비 부머 시대에 태어났던 분들이 귀농귀촌을 하면서 농업 인구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은 그것도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이제 베이비 부머 시대도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농업 인구가 급격한 감소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농촌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겠지만 농촌은 더 빠르게 이렇게 구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그 안정화시킬 거냐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고요.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 이 자동화라든가 아니면은 로봇화라든가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이항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항기 중에서 농진청에서 기술을 개발한 것 중에 뭐 기술 이전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이항기 직진 이항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논이 한 100m쯤 된다고 하면은 사람이 운전해가지고 일직선으로 쫙 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제 GPS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게 논의 줄이 굉장히 일직선으로 나게 되죠. 이걸 가능하게 하거든요. 이게 직진 승용 이항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거의 뭐 30%까지 이렇게 비중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 트랙터라는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근데 더 크게 나아가 가지고는 아예 이제 이 기술 체계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트랙터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트랙터들이 움직이는데 왜냐 그러니까 작업 효율이 좋거든요. 사람이 운전수는 많이 구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크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작은 로봇들을 만약에 만들 수 있으면 작게 만들 수가 있겠죠. 굉장히 여러 대를 가지고. 그러면 훨씬 더 토양의 부하도 적어지고 이런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기농업을 한다 치면 잡초 제거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농약을 제초제를 못 치니까. 근데 사람이 이렇게 콩밥 내는 거 여름 땡볕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유기농업이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로봇들이 이용 가능해지면은 의외로 또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얘는 낮에만 일하는 게 아니고 밤에도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으니까요. 혼자 이렇게 충전했다가 작업 나갔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게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고 있냐면 과수 따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 손으로 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수를 따는 것도 이렇게 드론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집게가 나가서 드론처럼 쭉쭉쭉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과수를 따는 이런 기술도 이제 그 최근에 호주하고 이 미국 같은 데서 상용화 시험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봇 기술만 발전하는 건 아니고 이제 로봇 기술에 맞도록 농업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도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손을 이렇게 작동할 수 있지만 사실 로봇이 이렇게 복잡한 활동을 모든 걸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은 파프리카를 예를 들어보면은 보통 파프리카가 달리는 것들은 이렇게 환상으로 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나무가 이렇게 둥글게 자라고 왜냐면 이렇게만 자라지는 않잖아요. 근데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는 이 로봇이 이렇게 작업하기 좋도록 로봇이 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프리카 같은 작물들이 양쪽으로만 달리게 만드는 품종을 개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봇에 맞는 작물을 개발하는 것 하나가 되겠고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유럽에서 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사과 재배를 어떻게 하냐면 아마 농촌에 가보시면 대부분 사람들은 사과나무가 이렇게 둥글게 자라는 걸로 상상을 하잖아요. 원추형으로.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 과수원은 어떻게 재배하냐면은 나무가 일직선이 되게 자라게 만듭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이 종이를 펼쳐놓은 것처럼 자라게 만들죠. 그래서 사과나무가 요만해졌을 때 위를 자르고 가지를 2개를 빼가지고 이렇게 자라게 만들죠. 그러면은 나무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얇게 자랍니다. 얇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좋으냐 하면은 농기계가 다니기 좋고요. 일단은 간에. 그 다음에 또 로봇이 작동하기 좋겠죠. 그죠?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고요. 또 햇볕이 또 이렇게 한쪽 면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햇볕이 좋아지니까 생산성도 좋아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재배 방법이라든가 품종 같은 것들이 기계라든가 이렇게 바뀌도록 전반적으로 같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아마 몇 년 내로 점점 더 이렇게 농업 현장에 나오면서 농업은 근본적으로 변화를 맞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육종 기술 빠르게 변하고 있죠. 육종 기술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이런 분자 육종이라든가 이게 육종에서 제일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이건 GMO는 아니고요. 어떤 교배를 시켰을 때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이 작물에 들어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번을 재배해서 이렇게 뽑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DNA 분자 마크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런 유전자가 들어있나 들어있지 않나를 하면은 그런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죠. 그런 기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해서 형태의 변화들이 약간씩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가지고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그 형태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떤 품종의 특성을 미리미리 가려내는 그런 페노타입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유전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농업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농업을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농업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농업의 GDP는 52조 원쯤 되고 우리나라 농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한 32조 원쯤 되거든요. 사실 이게 국가 경제서처럼 굉장히 작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농업에 대한 R&D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굉장히 작은 것처럼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 산업 자체가 이제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R&D 투자율이 적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업기술이 발전된 나라가 없잖아요. 이게 전자, 기계부터 중화학과 모든 이런 산업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농업 R&D에 대한 굉장히 큰 역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부터 있는 연구소들부터 대학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농업 R&D 역량을 가지고 있죠. 문제는 이제 이런 고급 기술들이 사실 우리나라 농업 규모에 비해 가지고 이게 뭔가 효과성이 작다고 얘기를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10배, 미국은 거의 100배가 넘어가는 규모가 있잖아요. 이렇게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이 기술들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제 글로벌 기술로 글로벌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앞에 나왔던 이 트리치라는 회사는 최근에 한 3조 6천억 정도의 밸류에이션으로 가지고 500억 정도 투자받은 회사인데 이 회사는 뭐냐 하면은 각 나라에 있는 이런 그 유통 정보들을 이렇게 시장의 수요자의 가격과 생산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게 농산물 수급을 하게 해주는 것들 영향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농업계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도 점점 더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로 좀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 이렇게 글로벌 에그리컬처럴 밸류 체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선진국이 하는 방식들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후방산업과 전방산업 유통하고 그다음에 가공하고 유통 그다음에 농업 생산 기술들 농기계라든가 농약 이런 여러 가지 생산 기술들은 우리나라 R&D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그럴 때 실제로 생산은 어디서 하느냐.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농업 생산성을 높일 여지가 있는 나라들이 대개는 개도국들이거든요. 선진국들은 이미 농업 생산성이 거의 피크점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도국들의 농업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미래의 식량
그 위기를 대응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나라가 농산물 수입액만 농식품 수입액만 거의 400억 달러가 되거든요. 이건 엄청난 바잉 파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농업 기술이 해외로 진출하고 개도국들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이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세계 식량 안보를 높이는 걸 될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농식품 기업들인데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농업 R&D가 이게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무한히 넓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위해서 각계 대표로 하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솔루션 기업의 쉘파 스페이스 윤자문 대표님이십니다. 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형 네트워크실의 백동명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순병민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입니다. 앞선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한민국은 식량 자급률이 20%밖에 되지 않는 국가인데요. 일단 농업에 저희가 이런 새로운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산학년을 비롯해 전사적인 상호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산학년별로 어떤 강점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네, 각 부분을 대표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앉아 계신 순서대로 쉘파 스페이스 윤자문 대표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남재영 소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소개 중에 있던 그 수직농장, 그 스마트팜 그리고 농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 쉘파 스페이스 대표 윤자문입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경험과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 좀 접목해서 남 소장님 다 말씀하신 건데 좀 집중해서 다양성과 분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쌀 문제, 결국에는 소비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떨어지고 하필이면 또 풍년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더 떨어져서 농민들이 지금 농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보면 저도 지금 농사를 짓고 있지만 쌀이 쉽다고 합니다. 쌀이 쉬우니까 편리하고 하니까 농사를 많이 짓고 또 정부가 많이 지원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쌀의 자급률은 거의 100%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지만 우리가 먹는 건 쌀만 먹지 않고 지금 다양한 곡물들을 먹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학계나 연구하는 쪽에서는 이것을 조금 다른 작물도 쉽고 돈되게 만들어주는 작물을 개발하고 또 쉽게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이 또한 우리가 다양성 측면에서 또 하나의 식량 안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요. 저희 같은 산업에서는 이 현재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농민들에게 쉽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농민들의 그런 고통이 뭔지 저희가 산업계와 학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 농업에 관한 얘기인데요. 앞에서 남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체육이나 수직 농장에 대한 도시 농업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도시 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푸드 마일리지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그 탄소, 우리가 글로벌 워밍 포텐셜들이 유통 과정이나 저장 과정, 그다음에 이송 과정에서 많이 소비가 되어 있는데 그는 농업적으로 카운터를 우리나라는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CO2 배출을 하고 있는 게 농업 산업의 현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영국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농산물에 대한 폐기물, 상품성이 없다고 버려지거나 유통 과정에 버려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가까운 데서 어떤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이웃이 해주면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찌 보면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소장님이 소장했던 수직농장 같이 에너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뭐 유부주인 옥상 온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 어찌 보면 수용성 가능한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그것을 학계나 산업계에서 개발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는 수직농장에 대해서 하나의 중요 이벤트인 광을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우리가 원하는 작물을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저희가 집중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옥상온실이나 이런 우리의 기존 건물이나 신축 건물에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단순히 1+1은 그냥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1은 2.2가 되도록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종 간에 사람과 식물이 같이 있게 되면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에너지 측면에서도 건물 에너지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상용화를 하면 건물주들이 뭐 랜드마크나 이런 정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량적으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또 기존의 푸드 마일리지 안전한 먹거리 이외에 또 다른 편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지만 식량안보 문제 중에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20% 되는 것 중에 쌀 외에 이제 뭐 콩이라 뭐 저희가 그러니까 옥수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따지면 100이라는 칼로리가 들어가면 소가 먹고 8 정도의 우리 몸에 줄 수 있는 고기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럼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것을 바로 단백질로 한다면 100을 100으로 못 만들어도 70, 80 이상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우리의 그 식량 안보 문제의 또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학계나 학연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가격 경쟁력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다면 다양성 측면에서 이 문제 또 대체 불가가 없는 산업을 만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가보면 저희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이런 데를 보고 있는데요. 거의 저희 나라 뭐 옛날 40, 50년대 수준 그러니까 기술이 투입되지 않고 거의 노동력에 집약적으로 농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이제 수익이나 아니 그런 효율적인 측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직접 개발도상국에 저희 농장주와 함께 어떤 비료의 절감 그리고 농약의 절감을 이루어주면 그것이 또 노동력의 절감에 가져오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해외 네트워크가 좋아지면 나중에 뭐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문제에 이슈가 생겼을 때 그런 민간의 차원에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과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우리 같은 산업에 잘 적용해가지고 이런 국제사회에 보급을 한다면 이런 또 우리나라의 식량 문제를 또 민간 차원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또 교도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자문 대표님. 우리나라의 식량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애들이 백동용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뭐 농업하고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5G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사용자 가까이 있는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그 응용이 어떤가라고 쭉 찾다 보니까 농업이 딱 발견이 되더라고요. 지금이 이제 초창기 디지털 농업 쪽이 시작하는 단계라 가지고 그쪽 부분이 이게 이제 열려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진청에
디지털 농업 기본 계획을 보니까 우리나라 상황이 거기 쫙 다 정리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또 특수하게는 제가 이제 옥천이라는 농업 뭐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하는 사람이 이제 농부들을 많이 대하게 되죠. 과학자가 뭐 시골에 사니까 신기한 것 같이 다 자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블루베리 재배자, 뭐 샤인머스켓 재배자, 깻잎 재배자 이런 농부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머릿속에 이제 디지털 기술을 좀 아니까 쭉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야, 이게 돈이 되고 이게 돈이 안 되고 뭐 말씀을 하시길래 뭐 쭉 듣고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지역에 도움이 될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뭐 대단위로 막 스마트팜 만들고 이런 것까지는 뭐 저도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걸 못 하고 간단하게 이제 센서를 만들어서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뭐 흙, 뭐 습도라든가 이런 거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고 그다음에 뭐 도난 같은 거 뭐 그런 CCTV 뭐 되게 비싸게 주고 하는데 그 조금 뭐 한 4만 5천 원 정도 사서 이런 거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이제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쭉 이제 보다 보니까 이런 거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뿐만 아니고 이제 아티클 같은 거 읽어보니까 제 생각하고 비슷한 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농진청의 그 디지털 농업 기본 계획서 읽어보니까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하겠다는 게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재배 스마트팜을 벗어나서 그 노지 재배 쪽으로 이제 가고자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품목도 딱 정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걸 보면서 이제 느낀 점이 이게 그 데이터를 얻어내려면은 센서가 되게 좋아야 되는데 이게 센서가 이게 농업에 대한 거는 수분 센서, 뭐 pH 센서, ECC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게 뭐 장난감 같은 걸로 뭐 만들긴 뭐 대충 보는 걸 하지만 이거 되려면은 이 센서 부분이 굉장히 고성능화 저렴화 안 되면 안 되겠구나. 그걸 보니까 한국에는 발달을 못 했더라고요.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 많이 발전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도 일본은 그래도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유선 센서로, 그래서 이제 전원 배터리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센서를 뭐 줄 길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선 센서, 뭐 와이파이는 이제 전력을 너무 많이 먹고 이러니까 뭐 지급이라든가 뭐 이런 걸 사용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뭐 로라 같은 것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통신 프로토콜 부분은 뭐 만들어진 걸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 통신 프로토콜도 이게 저전력으로 되는 거 해야 된다는 것도 좀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선 센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스마트폰 같은 거 이제 대충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 단독형으로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클라우드하고 물론 연동이 되긴 했는데 업체들이 영세하니까 그게 자기 기술 위주로 이렇게 다 만들어놨지 옆에 연동을 잘 안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ICT계는 아무래도 뭐 모듈화되고 분업화되고 뭐 이게 표준화된 방법을 따르는데 아직 농업계는 그 수준이 아닌 듯하게 느껴졌어요. 아직 정책과 기술이 분리 미분화된 상태고 표준화, 규격화, 모듈화가 좀 덜 된 상태로 보이고, 그런 게 이제 디지털 농업 그 기본 계획서에 그런 단어들이 쭉 나열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용이 아직 적기 때문에 농부들이 그 복잡한 거를 뭐 세팅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그 스탠드 얼론 방식으로 금방 생식하고 보고 하는 방식을 택하지만도 이게 그 소프트웨어 AS 문제라든가 뭐 유지 보수 문제,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폰처럼 뭐 좋은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하려는 게 그게 틀림없이 그런 시대가 당연히 올 텐데 그런 부분까지는 좀 발달을 못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연구하면은 좀 재미나겠다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용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통신 시설도 좀 많이 프로토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구가 돼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동영 박사님, 연구계의 좀 이상적인 모습이신 것 같아요. 현장의 필요를 직접 들으시면서 지금 어떤 연구를 하시는 좀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계를 대표해서 혹시 지금의 우리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강점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량 자급률이 20%밖에 안 되고, 근데 이제 쌀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 한 93%, 그리고 콩 같은 경우는 30%, 그리고 밀 같은 경우는 1%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와중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는 쌀에 대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폭락을 하게 되고, 얼마 전에 또 이제 5만 톤을 이제 정부에서 추가 매입을 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규모가 우리나라 1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쌀 소비량의 거의 한 10% 좀 안 되는 수준만큼 많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는 그 양곡관리법이라고 해서 그 쌀에 대해 쌀 생산이 많이 되거나 또는 가격이 조금 기준치보다 하락할 경우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개정안이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쌀 농가에 대한 농가 소득 안정에는 기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식량 위기라는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쌀 농사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쉽기 때문에 쌀 농사 사실은 반농사나 다른 작물을 이제는 전환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쌀에 대한 좀 더 집중적인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작물에 대한 어떤 생산이 더 낮아지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식량 자급률에 대해서는 조금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좀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제가 지금 있는 그 충남대학교에 그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13개의 과가 있는데 12개의 과는 지금 이공계 쪽 과고, 제가 있는 과는 이제 농업경제학 인문사회 계열, 유일하게 저희가 인문사회 계열에 있는데요.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많은 이제 교수님들과 자리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논에서 밭으로 전환하는, 이제 정부에서도 논에서 밭으로 전환할 때 지원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에서 밭으로 사실 전환하는데 그 유인 요소가 크지가 않다. 논에서 쌀을 농사를 짓던 분들이 다른 밭이나 이런 걸로 하기를 좀 꺼려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그 논에서 좀 그 밭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이라든가 또 논에서 밭으로 전환한 다음에 다시 이제 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들었고요. 또 밀하고 콩 품종 개량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밀, 콩에 대한 어떤 생산성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이 연구 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의 애로사항은 이러한 우수한 기술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 단계에서 상용화시키거나 그리고 그것을 직접 할 수 있는 농가들이 많이 없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러한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기술들이 정말 그 농업에 좀 투영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상용화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학계에서는 작물 다양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현장에까지 이제 기술 이전이 되는 것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이 함께 협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패널분들께서 각자 분야에서 농업의 미래를 연구하고 계신데요. 혹시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그리고 해결해야 할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그 서로 이제 화두를 던져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패널분들께서 저희 연사분에게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반대로 또 연사분들께서 화두를 던져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의견은 반대로 한번 순서를 해볼게요. 충남대 손병민 교수님께 마이크 건네드리겠습니다. 저는 저기 남 박사님께 좀 그냥 저는 좀 브로드하게 약간 우리나라 농업 R&D에 대한 좀 방향성에 대해서 그냥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국내 농업 실정을 보면은 뭐 고령화 그리고 도시화 도농 간의 소득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고 또 그와 함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도 많이 필요하고 오늘 발표를 하셨지만은 또한 요즘에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중대한 어떤 과제에 대해서도 농업 농촌에서 좀 필요한 요구되는 요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농업 R&D가 굉장히 상당한 수준에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우리 국내 농업 실정에 맞게 고려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농업 R&D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좀 어디일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남재작 소장님께 마이크를 건네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그런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하시면은 저는 아까 전에 뭐 시간 관계 때문에 짧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제 R&D라는 거는 사실 성과가 나야 이렇게 계속 재투자가 되는데 우리나라 농업의 R&D가 제가 가장 크게 이제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농업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농업 기술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농업 R&D가 이렇게 직면한 가장 큰 그거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이 농업 그 기술이 적용되는 기술 시장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죠. 농업 기술 쪽에서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였고 그래서 이쪽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아까 글로벌을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다른 산업에서 농업 분야를 바라볼 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농업계는 이제 농업 구조 문제나 농업 생산성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나가는 게 맞는데 다른 산업 분야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센서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할 때 우리나라 농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면은 이게 경쟁력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이 사라지는 거죠. 어쨌든 뭐 기술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거나 외국에 적용되는 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좀 뭐 산업 분야에 오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기술을 적용하고 싶으면은 글로벌로 통하는 기술을 가지고 포매팅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의 기술이 한 수십 개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R&D는 이런 걸 수십 개를 다 우리나라에서 하려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방식 말고 좀 어떤 걸 하나를 하더라도 어떻게 글로벌로 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 달라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 농업계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국내외 기술을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과도한 국산화에 대한 욕심이 이제 R&D 전체의 이게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 같더라. 그리고 또 글로벌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사실은 기술 시장이라는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만약 한 가지 얘기하고 싶으면은 이 농업 R&D를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애들이 백동명 박사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의를 듣다 보니까 농업 현실하고 참 그게 다시 깨달아지더라고요. 가까운 데 있는 그 축사가 퇴출 위기에 몰렸더라고요. 냄새 너무 많이 이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만나시는 분들의 뭐 주민들 쫙 보니까 90, 80, 70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60대가 청년에 속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그 인원이 전체 인원이 옛날에는 11,00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지금 35명. 그래서 이제 베트남 엄마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노동력을 이루는 사람들이 이제 전국 그 시세를 보고 이쪽이 돈이 되겠다 싶으면은 이쪽 뭐 광주에 뭐 이런 곳에 가서 쫙 일하고 이쪽 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다른 데로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름대로 파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동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리저리 그다음에 이제 농부들의 그 하루 종일 일을 이렇게 보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뭐 저 같으면 월급쟁이니까 뭐 휴일도 있고 이런데 식물은 무럭무럭 자라니까 뭐 휴일이 있을 턱이 없잖아요. 근데 한번 냉해를 입으면은 깻잎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지키고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을 쭉 듣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기술 저는 뭐 그런 걸 많이 아니까 하지만 이분들한테 과연 신기술이 의미가 있는 건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CCTV 뭐 센서 정도 달아주면 되지. 이거 하면은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다 먹으면은 이 사람들은 다 나중에 다 먹힐 사람들인데. 그래서 뭐 노인분들한테 뭐 디지털 농업 이런 거 말하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서 가서 이제 그 또 이야기 나눠봐도 조금 보수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컨테이너에 관심이 있어서 했지만 이제 이런 인식이더라고요. 멀쩡한 땅에 쇳덩어리 갖다 놓고 비싼 전기로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그 작물기를 가지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이거 기술이라는 게 너무나 이 농민들하고는 좀 거리가 너무 영세 고령이시니까 뭔데 그런 인식의 문제가 바뀌지 않는 한은 도대체가 이 농업은 이게 가망성이 과연 있는 건가? 이게 그다음 하여튼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경제 이런 쪽을 하시길래 이런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궁금해서 꼭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농업이라든가 뭐 이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있고 뭐 핸드폰으로도 이제는 뭐 조작이 가능하고 이제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게 과연 농촌에 이게 과연 이게 상용화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대부분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하이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기술들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농촌에 계신 노인분을 대상으로 한 어떤 기술 개발이나 정책이라기보다는 좀 젊은 층들이 먼저 이 기술들을 교육을 받고 그런 젊은 층들이 교육을 받고 이제는 귀농이나 귀촌을 통해서 거기 투입이 돼서 이 산업이 조금 더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 한 예가 요즘 한 3개 정도, 3-4개 정도 되는데요. 뭐 상주 스마트 밸리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런 큰 부지에다가 스마트 농업,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술들을 젊은 층들에게 전파하고 거기서 얻은 기술들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졸업하는 거죠. 나와서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천능농을 한 3만 명인가요? 목표를 잡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사실은 어떤 농촌에 있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거기서 이제는 습득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좀 많이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고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는 타겟층은 그 노인 쪽보다는 약간 젊은 층 쪽으로 조금 타겟을 잡아서 그런 젊은 층들이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거나 이걸 통해서 뭔가를 했을 때 어떤 지원 정책이 좀 일어나서 활성화가 되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계속 이렇게 노하우나 기술이 축적이 되면서 젊은 층이 이제 중년층이 되고 그게 또 젊은 층에 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서 농업의 어떤 좀 밝은 미래 쪽으로 이제 기술이 좀 전파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자문 대표님. 제가 그 질문에
제가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거 에너지 이만큼 투입하고 돈 이만큼 비싼 걸 사서 뭘 할 수 있냐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기존 농업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재배하지 못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특정 향신료, 저희가 어떤 뭐 누꼴라라든지 아니면 어떤 실란초 같은 게, 특정 실란초 같은 게 이 지역에 재배가 안 되고 우리 환경에서는 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재배해서 보급하는 거. 또 하나는 그리고 시기를 비껴가는 거. 예를 들어서 딸기가 재배되지 않을 때 딸기를 생산해서 가격적 경쟁력 있게 팔 수 있게 하는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주요한 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비싼 전기가 들어가서 충분히 수익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 그렇게 재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육묘라든지 아니면 새싹 같은 것들은 충분히 기능성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좀 더 좀 넓게 생각하면 결국에는 farm to fork라는 그 용어가 있듯이 fork to table 있듯이 뭐냐면, 재배를 하는 상태, 그러니까 셰프가 자기만의 레시피를 만드는데 재료의 선정부터 해서 자기의 그런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 재료를 생산하는 것부터 자기만의 특정적인 향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만의 메뉴를 만들어서 부가치를 이제 이런 서비스 측면에서 낸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제가 뭐 네덜란드 위트헬트를 가보면 그 그린하우스 이런 레스토랑들이 수익성을 내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잘 운영이 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 농업과의 경쟁보다는 니치 마켓이라든지 좀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자기만의 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상품으로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어서 대표님 혹시 그 말씀해 주시고 싶은 어떤 화두라든지 아니면 질문 있으세요? 제가 말이 많아졌는데요. 예. 일단은 저는 그 남재현 소장님의 그 아젠다 중에 가장 저한테 와닿는 아젠다는 지속 가능한 농업인 것 같습니다. 농업이란 게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다 보니까 이것을 잘하려면 에너지를 안 쓸 수가 없고 환경을 파괴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러자니 또 이 기후변화 때문에 더 빨리 죽을 것 같고 이런 문제잖아요. 예, 둘이가 양립하지 못하는. 그러면 기술 개발이나 R&D 이런 테마가 결국에는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농업을 하는 그런 테마가 더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탄소 중립, 그 다음에 CO2나 이런 걸 저감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비견한 예로 이제 발전 기계들은 우리가 1kW 생산하는데 얼마나의 우리가 그 비용을 쓰거나 에너지를 쓰냐에 따라서 효율이 높으면 그만큼 너 CO2 절감했으니까 너한테는 크레딧을 많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농업은 생산량이 중요한 이슈인데 면적 대비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내가 1헥타르를 농장을 운영하는데 이거에 드는 에너지나 비료, 뭐 아산화질소가 얼마나 발생하고, 그 다음에 물은 얼마 쓰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얼마 쓰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게 과연 맞냐? 왜냐하면 생산성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에너지 단위처럼 생산량, 예를 들어서 1톤 토마토 생산하는데 네가 얼마나 CO2를 썼냐, 이 기준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정량화 시키기 쉽지 않다, 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목표로 가야지 생산성도 올리고 또 에너지도 적게 쓰는, CO2를 적게 배출하는 이런 형태의 R&D 방향성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교수님하고 이 박사님, 이 소장님 그런 부분을 좀 정부나 아니면 이 산업계에 잘 좀 전파해서 좀 방향성을 그렇게 좀 가져가 주시는 건 어떠냐라고 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제안 감사드리고
예,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나라 농업 R&D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먼저 그 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농업 현장에서 사실 농업 기술이 좀 스며들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좀 효과적으로 이제 이 농업 기술이 현장에 조금 전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까지 굉장히 저희들이 엄청난 여정을 이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현장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 질문과 답변을 나누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그리고 이제 답변을 해주실 분을 명시를 해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곽상수입니다. 일단 먼저 제 생각부터 얘기하고 남 박사님께 여쭈겠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식량 안보에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식량은 경제성 논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생존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1차적으로 중앙정부의 몫입니다. 국가에는 식량 안보와 관련되는 농업, 농촌, 식품, 산업 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법대로라면은 지금 20%가 아니고 32%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 보존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농지 훼손에 최선을 다할 정도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해농업을 하게끔 해농업 촉진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지금 현재 정부는 식량 위기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업에 계시는 분은 이건 농산업으로 다른 얘기예요. 일단 식량 안보라는 관점에서 지금 기후 위기, 코로나 팬데믹,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 농업에 처한 그 고령화, 이건 돈이 있어도 식량을 조달하기 힘든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모든 분야, 농기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량에 대해서는 뭐 식량 작업률, 곡물 작업률, 칼로리 작업률, 뭐 식량 자주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료용 곡물 포함한 곡물 작업률입니다. 20%예요. 50년 전에는 80%, 지금 20%예요. 농지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우리 남 소장님께서는 농정청에 근무하고 국가 관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정부 시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굉장히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고 유진치를 이용한 분자 표지를 이용한 작물 개량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명공학 품종이라는 게 기후 위기 시대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 몬산토가 제초 저장성 콩, 해충 저장성 옥수수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농지 면적의 10% 이상 재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인체 환경 해를 지금 한 건도 보고된 바 없습니다. 오히려 화학 용량을 적게 사용하고 수량을 10%, 20% 증산한다는 보고가 일반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최근에 GM뿐만 아니고 윤적 교정 편집 기술로 올해 논문 발표입니다. 미국에서 대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는 벼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즉 질소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질소 비료를 사용한 기존의 벼와 마찬가지 수량을 낸다는 논문이 발표되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GM 기술과 윤적 편집 기술을 위한 하여튼 생명과학 품종은 우리로서는 농지가 주는 관점에서 또 균형성도 생각나면 필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혀 언급을 안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정부에 대한 정부의 식량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두 번째, 생명과학 품종에선 남 소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 둘 다 예민한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 이게 참 입장이 정말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식량이 대한민국이라고 책을 썼었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고, 근데 정부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농업 정책이라는 게 딜레마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걸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라 가지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그렇죠. 이게 벼농사처럼 개념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학계 같은 데서 우리나라 농업의 식량 안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좀 개념 확장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자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가장 쉬운 게 사실은 정부를 비판하는 거지만은, 정부도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논의를 이렇게 간추려 가지고 정책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정부라고 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학계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논의라는 것들이,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의 그 식량이란 농업에 대한 논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굉장히 좁게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 이게 우리나라의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들이 지금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정부 정책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학계 같은 데서부터 먼저 이렇게 좀 더 폭넓게 먼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그런 토론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핸디캡이고, 그게 이제 다음 주제로 다시 이어지거든요. 예상외로 다른 산업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농업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한두 마디씩은 다 거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격렬하게 주제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생명공학 기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번 강연하면서 느낀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이게 영국에서 나온 뭐라 그러죠? 다수급타 리뷰라는 것도 있잖아요. 생물을 경제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 때, 미래 농업 기술이라는 것은 대체육, GMO, 그 다음에 버티컬 파밍하고 그 다음에 정밀 농업이라는 것, 이런 네 가지 테크놀로지가 이제 미래 농업 기술을 어떻게 디자인해 나갈 거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역시 기후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종자 개발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진 에디팅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과학계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를 해주면서 의견을 모아 나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 거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과학계에서 그런 논의들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말씀은 동의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그런 정책들이 그럼 우리나라에 어떤 실익이 있을 거냐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는 사실은 규모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유럽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허용을 했거나 아니면 약간 빠르게 나가는 것들이,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농업계에서 이제 플러스가 될 거냐 마이너스가 될 거냐,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고 우리나라 농업 내부에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이게 정리가 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민한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답변 해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손을 들어주고 계신데, 저 뒤편에 앉아 계신 붉은색 셔츠 입으신 분, 질문은 1분 이내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농촌 인구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10년 전에 고향이 옥천인데요. 고향을 다니면서 늘 느끼는 게, 10년 전만 해도 비닐하우스를 했어요. 포도를 재배했어요. 지금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없어요. 10년 전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시골 가면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사람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무슨 농업 기술이고 뭐고 따질 게 뭐 있습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데. 기술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지금 저희 친척 형님이 거의 70대인데 그 형님이 이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젊은 분이 70이에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참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농촌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계신 분들이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들은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자기가 바라보는 농업을 다 바라보는 거죠. 자기 근처에 있는 농업을 보고요. 근데 농업을 하나로 이렇게 정의 내릴 수는 없고 이게 굉장히 다양한 농업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축산 다르고 축산도 양계 다르고 소가 다르고 돼지가 다르고요. 하우스 농가 다르고 또 뭐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 주산단지에 있느냐, 주산단지 접하지 않느냐 다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작물을 하느냐, 그러니까 각자 전략에 따라 다 다르고요. 말씀하신 인구 문제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이게 농업 과학 기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오늘 하질 않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어떻게 접목해 나갈까 저도 이제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농업이라는 이게 스마트 농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농업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서비스화 되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농업의 발전에 이제 이 농업의 변화를 막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자유전은 토지제도 문제가 토지가 너무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거죠. 이미 절반 정도의 농경지는 도시에 있는 아들, 딸들이 다 물려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경지를 규모화하거나 뭘 하거나 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농업이 되건 스마트 농업이 되건 이게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다 하더라도 농가들이 보면 서비스를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별로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기술적으로 접근할 거냐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인데 그 문제가 이 되게 R&D를 다루거나 과학기술을 다루는 분들은 그런 기술이 적용되는 그 현장의 구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연구를 많이 하자고 매번 주장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R&D의 특징은 대전에 계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R&D의 특징은 뭐라도 만들어야 연구비를 주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제일 농업본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것들이 우리 농업의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R&D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R&D는 그런 데 투자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농가 인구가 준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또 입장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 그러면은 농가 문제가 줄은 건 우리가 인구가 줄고 농촌이 공동화되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미래에 10년 후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듯이 100% 명확하잖아요. 다른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까 하는 문제들이 있고 그것들을 하겠는 것들이 그러면은 농업이란 지금 현재 많은 이미 농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이 농기계가 더 이상 이렇게 구매하기 어려워지니까 어르신들이 농기계 운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농작업 대행 서비스라는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기술센터별로 해서 뭐 농기계 임대 사업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것도 하여튼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이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갈 건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들이죠. 이런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 스타트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고 들어가는 방향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사실은 농업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런 갭들을 어떻게 막여 나갈 건가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농업이라는 거는 이게 이 초기 단계에서 진입하는 이게 뭐 굉장히 느리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시듯이 농촌이 다 다르다 보니까 현재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구조가 적용되기 좋은 어느 정도 규모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부터 우선 적용이 되고 여기서 비즈니스 만들어진 것들이 빠르게 이제 이렇게 확산되는 방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눈에 잘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런 변화들은 일어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박사님도 답변하시겠어요? 옥천분 아주 환영합니다. 옥천에 살다 보니까 이상하다. 이게 살기 좋은데 왜 인구가 감소될까? 10만에서 지금 5만원 수준에 있고 굉장히 큰 면도 뭐 몇 명 태어나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옥천에는 이제 그 대청댐이 가까이 있거든요. 야, 그래서 카페 아주 멋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절경에 속하는 카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전하고 청주가 가까워가지고 살기 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조금만 나가면은 그냥 남대전 20분 거리면 나가요. 근데 그 이면에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또 발전이 안 되는구나라고 알은 거예요. 이게 그린벨트에 딱 묶여 있어가지고 대도시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가지고 이거 집 하나 짓는 거 조금 집 넓히는 것도 다 제재가 다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뭐 쇼핑몰이 좋은 게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영세한 것만 있고 있는 거지. 그 가까이 있는 것과 이게 멀리 있는 것 그게 그러게 이런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딜레마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뭘 하나 파라미터를 증가한다 해서 뭐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를 통해 가지고 그 피드백이 돼 가지고 그걸 줄이는 방향이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그런 생각 자체를 안 바꾸면은 이거는 도저히 빠져나올 구멍이 없겠구나 라고 이제 느꼈고요. 하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두 개의 그 변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데이터에 대한 감각이 이게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실물을 만지기 때문에 내 물을 끌어오면 저쪽 물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내 쪽에서 이 제로섬 게임이 되게 많아가지고 공유한다는 개념과 그 다음에 가상적인 개념, 데이터도 굉장히 가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추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루 종일 농부 삶을 관찰해 보니까 도저히 생각할 만한 여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는 다른 사람한테 주어지더라고요. 청년청 아니면 도시에서 이렇게 저처럼 생각이 많은 사람이 기회를 봐가 찾아 들어가는 거 안타깝지만,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은 텃세와 이게 너무 강해서 이게 공유한다는 개념이 없다는 걸 알고 이거를 이분들이 모르시면은 나중에 좀 이게 문제가 많이 되겠다라고 느낀 점이죠. 약간 그 구체적인 그 사물 감각만 있는 거죠. 현실에 돈이 되는 거 규모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하는 일 자체가 그 데이터, 추상화,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전체를 보고 생각하는 힘, 그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피드백 대신 다시 들어오는 이 자체를 생각을 못하는 거고, 혁신적인 생각은 당연히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 기회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향하는 사람한테 다 기회가 주어지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알게 됐습니다. 네. 네, 혹시 다음 질문을 해주실 분이 계신가요? 네. 저는 충북대학교 축산학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 공감하는 부분들 오늘 많이 듣게 돼서 참 반가웠고, 한편으로는 또 갑갑함을 느끼는데요. 그 갑갑함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라는 문제는 알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할 거냐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은 이미 이제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지, 새롭게 발전하는 도구, 운동력 이런 거는 우리하고는 이렇게 입장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향할 바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처한 특수한 상황들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이 지금 아무도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해결책이나 지향하는 바를 만들어내지 못하지 않는가 공감하는, 그러니까 이제 토론이 안 된다는 건 각자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감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가지 못하는, 이것이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 기후변화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위기이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플로어에서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한 6분 정도가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뒤에 있습니다. 저기 대표님, 윤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그 스마트팜 회사들의 규모가 얼마큼 돼가는지 그런 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하나 궁금하고,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아까 대표님도 이제 외국으로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알게 됐지만 파이자라든지 모더나든지 이런 막
전 세계 대기업이 이걸 다 시장을 가져갈 것 같다라는 불길한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물론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뭔가 거대한 손이 하나 나타나서 전부 다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보면 종자 같은 건 지금 이미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윤 대표님의 전략은 어떻게 되시는지. 예. 예, 뭐 당연하게도 지금 우리가 농업의 선진국의 양대 축은 미국하고 네덜란드라고 보고 있고, 미국은 이제 노지 재배의 위주로 이제 오픈필드에서 내가 오늘 나의 트랙터가 어디 있는지 궁금한, 그래서 얘들이 잘 모여 있는지, 무인으로 잘 가고 있는지 존 디어의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거 고민하는 나라고, 우리하고 맞진 않죠. 근데 네덜란드 농법은 아시다시피 시설원의 형태로 결국에는 기후변화 대응해서 우리가 원하는 작물을 잘 기르도록 노력하는 그런 농법들입니다. 근데 그런 선진국들에 갑자기 우리나라가 농업에 지금 천대받던 농업인데 갑자기 K팜이 잘 돼가지고 세계로 나갈 수 있냐, 쉽지 않은 일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힘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룡들과 싸울 때의 우리의 강점은 소프트 파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 공룡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 접근하지 못한, 그러니까 보지 못한 시장들, 뭐 아까 남소장님 말씀하신 개발도상국들의 그런 페인 포인트들을 잘 짚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그분들의 필요성을 잘 반영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그 친절함과 소프트 파워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게 또 통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는 이렇게 요즘 합니다. 자, 자본 얼마 투입, 얼마 6개월 안에 내가 니한테 생산품을 줄게. 그 뒤에 알아서 해. 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은 끈질기게 붙어서 계속 친절하게 알려주고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시장이 점점 더 이렇게 좀 커지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까 설명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관수, 일본은 기계, 네덜란드는 시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포진돼 있고,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우리보다 개발도상국의 약한 부분에, 그들이 진출하지 못한 부분에 저희가 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니치 마켓, 그리고 우리의 강점을 살려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게임 잘 만들고 드라마 잘 만들잖아요. 그 이유는 결국엔 사용자들이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컨텐츠를 잘 만든다. 저희 쪽에 있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UX, UI를 잘 만든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바로 친절함이거든요. 그런 걸로 접근하면 나름대로의 또 먹고 살 길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틈새 전략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2분이 남았는데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혹시 저기 주황색 티셔츠 입고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예, 마지막 질문자로다가 선정이 된 것 같아서 우리 윤 대표님한테 좀 간단한 건데요. 지금 이제 수직 농장을 좀 하잖아요. 대전 지역에 그런 수직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소규모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임이 있을 때 가서 좀 참여도 하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뭐 이렇게 또 많은 지식을 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대전 기업으로서 지금 대전에 이런 수직 농장을 저희 기술을 조금 데몬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몇 군데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준비 중에 있긴 한데요. 물론 이제 그런 걸 보시고 이제 미래 농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나름대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는 아직 그런 모임이나 그런 지금 그 시설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인데, 시에서 그런 어떤 전문가 집단들, 그래 컨소시엄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대전 내에 있는 학교와 그다음에 산학과 그다음에 연구소와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발족되면 아마 언론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참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 어느 때보다 오늘 농업 R&D에 대해서 열띤 토론과 그리고 질문과 그리고 답변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패널분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저희가 연구소를 직접 찾아갑니다. 10월 26일 수요일 같은 시간이고요.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 프라자 4층입니다.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 프라자 4층에서 김용석 센터장님 모시고 스마트 시대를 위한 똑똑한 화학 소재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포럼의 하이라이트 영상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 연구자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나가실 때 간단한 디너박스 드립니다. 그리고 포럼의 개선을 위해서 설문지는 꼭 작성해 주시고 자리에 놓고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2 과학자 소통 포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